오늘 기자회견은 그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러서 그 부산저축은행 PF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을 때 무려 130명에 이르는 검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도 3명이 파견되어서 사전 조사가 다 이루어진 가운데 유독 다른 10군데 PF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된 반면 이 대장동 PF 건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인 이강길 대표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었고, 또 대출을 알선해 준 조우영 씨가 알선 수재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실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조우영 씨는 단순히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단순 전달자여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금보험공사라든가 당시 수사 과정을 보면 이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러분께 증거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3정 보고서. 예, 그럼 우선 김병욱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장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 받은 자, 장물을 나눈 자 곽상도와 박영수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 두 분의 소환 조사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검찰은 두 전 검사의 소환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여러 주주 중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은 많은 조명을 받아왔지만 천하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명을 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천하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조우영과 법인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이 조우영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위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이 조우영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키 역할을 했었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조달한 SK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받고 있는 키넨파트너즈의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우영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우영의 존재가 저희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이 조우영이가 살아남아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된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물증을 그리고 확증을 갖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5년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우영을 기소했던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의 근거에서 저희가 최근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 공소장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2011년 4월에 삼정회계병인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분석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자료에 근거해서 조우영과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대장동 숨은 몸통인 조우영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답하라. 저희 특위는 오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께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께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시 대장동 관련 LH의 공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영 개발의 필수 조건인 부동산 PF가 1,800억 규모의 대출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큰 뒷배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1차 대출금이 도착한 시점이 MB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한 달 뒤 일어났습니다. MB는 LH는 민간과 경쟁을 하지 말라라고 발언하였고, 신영수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LH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MB의 이 발언이 있은 한 달 뒤 2009년 11월 19일 1천억 규모의 대규모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연하게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대장동 지역에 민영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PF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가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가 공영개발을 중단한 것은 이 대출이 일어난 이후 6개월 뒤였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 대출은 차주 신용 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 3,184억 원에 총 부채 3조 5,180억 원이었고, 은행의 건전성 비율인 BIS 비율은 마이너스 191.04%였습니다. 그런데 총 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 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 대출의 전형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부실 대출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셋째, 2011년 4월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대출 중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 대출 목록에 대장동 및 조우형 관련 대출건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2011년 2월부터 작성이 되었고 3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측이 참고했다고 하면 2011년 5월 1일에 기소할 때 대장동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부실 대출 120여 건 중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총 19건인데 이 중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입니다. 보고서의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주명이 가려져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대장동 PFV, C7, 나인하우스, 주식회사 세움, 주식회사 이솔트 등 대장동 민간개발 측과 조우형이 연관된 차주 5건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안 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번째, 대장동 대출은 대출 알선료 100억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되었고 10억 3천만 원이 조우형 측에게 들어간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재무담당 신모 씨는 대출금 360억 중 260억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100억 원을 꺾기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래전략연구원, 이호근 뮤지엄, 이암컨설팅, ADDNC, 이플러스 건축사무소, 나인하우스 등의 계좌에 커미션 목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미래전략연구원은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관계된 회사입니다. 2010년에 진행된 전형적인 불법 대출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2015년에 되어서야 진행됩니다. 다섯째,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우영 씨는 2011년 당시 자신과 가족 등 계좌가 압수수색되었고 당시 다수의 계좌 추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경향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의 말로는 주임검사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우영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청구 시 그 수사팀은 윤석열 주임검사와 상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길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와 면담 조사를 했고 당시 검찰이 조우영에게 10억 3천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준 것이냐 묻길래 조우영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동 대출이 부실 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조우영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크게 3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 3천만 원. 둘째, 수원시 망포동 대출 알선 10억 1,500만 원. 셋째,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배임. 이 모든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으로 기소한 2011년 5월 1일 이전인 2009년 9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조우영 씨는 대장동 대출에서 10억 3천만 원, 고양시 풍동에서 70억 배임, 수원 망포동에서 10억 1,500만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법 위반 사례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고양시 풍동 관련 배임 사건에는 추가로 주식회사 이솔트 10억 배임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소장 내용을 발췌하면 조우영 씨는 2010년 수원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PF 대출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인 주식회사 세움으로부터 총 10억 1,500만 원을 수수했고 2010년 10월 9일 고양 풍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 명의로 받은 PF 자금 70억 원을 전 부산저축은행 부행장 김양의 요청을 받고 망포동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움에게 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 풍동 주식회사 세움과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 간의 70억 배임 사건과 주식회사 세움이 시행사인 수원 망포동 대출 알선 사건입니다.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건 2개가 모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은 이미 망포동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움과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세움 간 29억 7천만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했고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신공항 관련 부산 제2저축은행 관련해서 부실대출 10억을 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참 오른쪽에 PT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조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PT 내용을 좀 나눠드리시죠. 예. 윤석열 검사는 2011년 주식회사 세움과 전주저축은행 건으로 박연호, 김양에 대해서 29억 7,800만 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윤석열이 가장 중점을 둬 조사한 사업이 바로 캄보디아 부실 대출 사업입니다. 이 중 시엠립 신공항 부실 PF 1,710억 조사 시 부실 대출금 중 일부 10억 원이 벨리타하우스에 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주식회사 세움,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조사를 했지만
70억 규모의 고양 풍동 관련해서 주식회사 세움과 벨리타 하우스 간의 배임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근 인터뷰에서 SPC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 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수사 당시 모두 8명의 브로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5명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하였고 윤석열 직할인 박길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하였으면 당연히 브로커 수사팀에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부실 대출에 대한 주인 검사는 이 과장인 윤석열이었으므로 이 건도 윤석열 검사가 담당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설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윤석열 측은 조우영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여기서 말한 박 변호사는 박영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알 수 없었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조우영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 고위 은행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를 합치면 약 100억 가까운 거액의 법 위반 기소를 당한 피의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0억 원이 심부름값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진정 중이고 부산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4조 8,892억이 미회수 상태인데 1,155억 대출에 대해서 대출 커미션 200억을 요구해서 100억은 부산저축은행에 그리고 10억 3천만 원은 본인 법인으로 불법 수수한 조우영에 대해서 내부에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아픔을 호소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사의 이러한 직무유기성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도 수사팀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이 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커다란 직무유기며 봐주기 수사입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여금보험공사는 지난주 우리 특별위원회가 예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정치권으로부터 새롭게 제기된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보 측도 바로 즉시 재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시작한 뒤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십시오.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무기 3년 이상이라 아마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생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1억 원 정도의 부당한 이득 혹은 불법 수익을 받았다면 이것도 역시 아마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자님들께서도 한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조사팀장인 김우철 팀장님께서 관련 증거를 한번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사팀장 김우철 전문위원입니다. 그 보도 자료가 다소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을 때 그 이후에 이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 국민의 세금 공적자금이 27조나 투입이 됐습니다. 이 27조 투입된 돈 중에 13조 3천억 정도만 회수가 됐고 아직도 14조나 미회수 상태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6조 5천억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1조 6천억 정도만 회수가 됐고 아직도 4조 8,900억 정도가 미회수 상태입니다. 이 돈 중에 대장동 대출에 관한 자금도 2,628억이나 지금 아직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 11월 7일에 연합뉴스 인터뷰하면서 그 대출 브로커 관련해서 은행 내부의 단순한 돈 심부름꾼이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7일 인터뷰가 있고 11월 8일 저희들이 예보에 갔을 때 예보에서 답변하기를 제가 최근에 이 예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예보가 2011년 3월에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모든 자료와 컴퓨터가 검찰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9월에 검찰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받아가지고 삼정회계법인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10월 달에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부실의 유형을 여러 가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PF 부실 대출, 여신 한도 초과, 내부 절차 미비 이런 네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 PF 대출 중에 19개 차주사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대장동 대출에 관련된 차주사 등 조우형과 관련된 차주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인지해서 수사도 안 했다 이렇게 그리고 조우형은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조우형은 JTBC 인터뷰에서 본인은 피의자 입건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공소장은 2011년 5월 1일에 윤석열 검사 본인 이름으로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공소장입니다. 두 번째, 이 자료 수원지검에서 2015년 5월 15일에 수원지검에서 조우영과 관련해서 기소한 공소장입니다. 이 부산지검 공소장과 수원지검 공소장을 비교하면 윤석열 검사가 2011년에 얼마나 부산저축은행과 조우영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마는 조우영 씨 본인이 불법과 관련해서 대장동 대출에서 10억 3천만 원 알선수재하고 2015년에 처벌받았다. 이렇게만 지금까지 계속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15년의 수원 공소장에 대해서 누구도 정부에서도 답변해주지 않고 하다가 우리 당의 민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자료 요청해서 사실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조우영 씨가 한 건이 아니라 풍동, 대장동 개발에도 연루돼가지고 배임과 배임 2건, 알선수재 2건 해서 추가로 3건이나 더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수원지검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억 3천 외에도 이 수원 망포동 개발 관련해서 역시 700억 대출해 줄 테니까 200억을 알선료로 저축은행에 달라. 그리고 자기한테도 15억을 별도로 달라 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 계좌로 본인 및 법인 계좌로 10억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동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경영자인 주 벨리타 하우스에 배임 70억 건 한 개와 또 다른 10억 건 한 개가
거기에 공소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100억 4,5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10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숨기고, 응?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은행 내부에 돈 심부름거리여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예 피해자 입건도 안 됐다? 이것이야말로 부실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근거 없이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원지검의 공소장과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윤석열 주임검사 명의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이거는 부실 수사고 부실 봐주기 기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관련 2011년 5월에 윤석열 주임검사 명의의 공소장에 보면 수원지검에 등장하는 주세움 관련된 내용이 윤석열 명의의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우영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고 김양의 전주저축은행 배임 29억 7,800만 원인가 그것만 나옵니다. 주세움이라는 동일한 회사에 등장하는 배임건을 어떻게 다른 한 건은 기소를 하고 풍동에서 있은 두 건은 동일 시점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건 다 싹 뺐냐 이거예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80억입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로 나눠드린 이 중수부와 수원지검의 그 배임 이 공소장 비교표 이걸 잘 유심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의 공이 등장하는 사람이 대검 중수부 공소장에도 김양희가 있고요. 또 주세움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공소장에도 조우영을 대상으로 한 기소장이지만은 거기에도 김양희 지시에서 공모자로 나옵니다. 역시 주세움 법인이 등장합니다. 대검 공소장에는 29억 7,800만 원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조우영 개인에 대한 공소장이기 때문에 이 대검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70억과 10억 해서 80억 배임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2011년 공소장에는 주 이솔트 주 벨리타우스 간의 그 10억과 주 벨리타우스와 주 세움 간의 70억 이게 완전히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명백하게 부실 수사지 과연 그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단순히 은행 고위 간부들에게 돈 심부름만 한 사람으로 보여지냐 이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과 관련된 그 피의자인데 여러분들께서 보다 주의 깊게 오늘 나눠드린 이 수원지검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을 좀 봐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괜히 야당 후보인 윤석열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담당 과장이 윤석열이었고 지금 우리 조사팀장이 얘기한 대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의혹받고 있는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그 속에서 조우영은 살아남아서 계속 이제 대장동 사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의 가장 큰 자금줄이 초기 자금을 동원하는 겁니다. 초기 자금이 키넨 파트너스의 자금을 조달할 때 조우영이 큰 역할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6호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의 배당금을 받았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와 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즈음에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이 김만배 누나의 집과 거래가 되고 그 거래 중간에 박영수 특검이 다리를 놨다 이런 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우연이 정말 우연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일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현실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러분께 지적해드린 전체 큰 그림 숲을 좀 봐달라. 왜 10년 전에 윤석열과 조우영과 박영수 이름이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그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또 돈 받은 자, 장물을 나눈 자의 그 이름이 거론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봐주시고, 이번 화천대유 게이트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고, 그 과연 배우가 누구일 것인가. 특히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LH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진행한 대장동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에 과연 무슨 뒷배경으로, 무슨 백으로 민영 개발을 전제로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해주고 또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정부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서 과연 그런 어떤 용기로, 어떤 뒷배경으로 그런 민간 개발을 전제로 한 PF가 일어나고, 또 그 PF가 정상적 PF가 아닌 부실 대출 PF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총 자산의 8.7%에 해당되고 BIS 비율이 마이너스인 그런 금융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공영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민간 개발을 전제로 PF 대출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숲을 바라본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망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퍼즐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면 그 주장도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2011년 11월에 대검에서 발표한 이 수사 중간 결과 보고 발표 그 내용에 보면 이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발표한 내용이 이 캄보디아 대출 사건입니다. 이 대출 사건이 굉장히 큰 그 사건이거든요. 이 캄보디아 사건에 등장하는 이 벨리타우스 10억 그 대출 이 내용이, 이 벨리타우스라는 이 회사가 바로 조우영 그 대출 브로커가 실경영자이고 남욱이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캄보디아 사건에 이미 대검이 발표할 때 벨리타우스 이 회사가 등장하고 그 발표문에 등장할 정도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누가 대표고 누가 실경영자고 이런 부분은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시점에 벌어진 그 일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공소장에 보면 주 벨리타우스 70억 배임, 10억 배임이 조우영과 관련됐고 김양희 지시에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검이 발표한 시점과 수원지검이 범행을 인지했던 그 시점에 벌어진 일들이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주임검사인 윤석열 검사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2011년 5월 1일에 기소를 했고 2011년 3월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면 윤석열 검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문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이강길 대표가 2011년 3월에 검찰에 자료 제출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기사 보도됐습니다. 이 역시 기소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조우영 씨 본인이 경기경찰청에서 진술할 때 2014년 1월에 진술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기 PPT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순대출건뿐만 아니라 박연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건과 과정에서 대장동 등도 연관이 있었는데 요 대장동 등과 연관이 있었던 때는 최종 피의자 조사할 때 줄을 끄었어요. 있었는데 박연호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 때 대출을 해준 회사로부터 저를 돈 세탁에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의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조서에 조우영 본인이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삼정 분석 보고서 2011년 4월 29일 기준이죠. 이 내용에 조우영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부실 대출 건이 5건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네 번째, 윤석열 명의 공소장 14페이지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11월 7일에 본인은 그 SPC나 불법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다른 수사팀에서 했다 하지만은 본인 공소장 14페이지에 이 SPC 관련된 대출과 금융자문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보 수사 의뢰서, 예보가 2014년 4월과 6월에 2번이나 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수사 의뢰서에도 이 이루어진 일들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7월간 이루어진 행령건이나 이런 게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단 회의 누가 가나? 그리고 여섯 번째, 정무위원회. 수원지검 공소장 나눠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 김양의 주 세움 배임 관련해서 윤석열 공소장 그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내용에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문건만 가지고 검증을 하더라도 윤석열 주임검사가 5월에 기소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규모 검사들이 투입한 수사는 오전에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다 함께 모여서 수사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요. 또 저녁이나 밤에 수사를 마치면 그 하루에 했던 수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또 전체 회의를 합니다. 이 보면 최재경 그때 당시 중수부장, 그다음 윤석열, 심재동 과장, 그 밑에 또 검사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회의를 매일 오전, 저녁 그렇게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소할 사람, 불기소할 것, 무혐의 이런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셨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예, 손을 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인 소개와 회사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공소장이랑 좀 그냥 그 보고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어쨌든 국회 요구자료로 예, 그것도 들으세요. 예, 저 삼정회계법인 그 자료도 비실명 처리가 이미 돼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발췌한 것만 복사해요. 35, 36, 37페이지. 예. 34, 35, 36페이지. 거기 있으니까 이름은 다 지웠죠? 예, 지워서 제출했습니다. 예,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위원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박수인데요. 지금 내용은 일단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추가적으로 향후에 오늘 이제 언급하신 내용들 말고도 좀 어떤 대응 방안이나 뭐 어떤 자료들 좀 더 조사해 보려고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오늘 공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라고 답변이 부실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말씀하신 거에는 고발 같은 부분도 아까 공소시효 등을 포함해서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이 건에 관련돼서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 2011년도에 부실 수사로 의혹받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당하다면 저희들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연 것처럼 후보 스스로가 기자회견 형식의 간담회를 좀 신속하게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 될 것입니다. 대변인이나 남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해명한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박영수,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를 깐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는 대장동 사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100억이 지금 건네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욱과 조의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가 조의영의 변호사였다는 것을 윤석열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윤석열 후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이 해명을 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아마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고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혹은 뭐 저에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관계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상임위가 있더라고요. 2시간.